플로어에서 주신 질문과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발표 중에 미처 채 못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3분 정도 이내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말씀드릴 게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개성 금강산이 분명히 우리한테 부담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에는 뭐 설득과 중재일 텐데,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뭐 스냅백 이야기를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이란 핵합의 사례를 참고하면 뭐 스냅백이라는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했다가 예정대로 가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조건을 걸고 제재를 푸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금강산에 초점을 맞춰 얘기한다고 하면 관광은 사실 제재 대상이 아닌 상황인 거고, 오로지 걸리는 거는 벌크 캐시의 문제인데, 이거는 설득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비건 대표가 북한 그 미국인들 북한 여행 제한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풀리면 개별 관광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씩 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사실 저는 미국 설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 설득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대북 투자를 어떻게 회수할 거냐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 등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산하에 있는 그걸 만들 때의 아이디어는 대북 투자를 광물 자원으로 돌려받는다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단체였었거든요. 여튼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면은 좀 더 설득하기가 쉬울 거고,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설득할 건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지금 뭐 제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 방안은 뭐 이제 북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6.15 합의 2항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겠죠. 연방제, 연합제 얘기가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많은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는 통일이 더 어려울까, 통일 방안을 통일하는 게 어려울까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평화가 완성이 되어야 진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평화를 어떻게 완성할 건가,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북이 어떻게 섞여 살 건가, 그리고 통일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조금 시작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교수님. 아까 우리 김인현 선생님 로드맵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수하게 미국이가 들이민 로드맵이 수십 장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안 받습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미국을 우회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로드맵, 그것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그 수능 시험 볼 때요, 그때 수학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풀다가 2번에 막히면 30번부터 가가지고 29번에 막히고, 중간에 시작하면 두 문제 풀면 또 막히고, 이게 지금 미국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 극복하기 전에는 돌파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길이라는 부분을 집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아까 이장철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플랜 A는 제일 이상적인 거는 북미 대타결을 해가지고 제재 완화하고, 그 다음에 영병 같은 것을 비가역적 조치가 가는 이 길이겠죠. 그걸 제일 원하고요, 10년 사이에서도. 이제 플랜 B는 뭐냐면, 그러면 남북이 해보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기대할까?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한국의 불만이면서도 한국의 무능력을 이해하는 듯한 기분 나쁨,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개죠.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켜서 A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을 제치고 남북이 하느냐. 그래서 미국이 이 판을 쳐버렸을 때, 저는 후반부로 가면 쳐버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를 놓쳤을 때 과연 미국이 잘못해서 이 판이 깨질 때 한국이 어떤 선택지를 할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럼 결국 북한이 진짜 플랜 B는 뭐냐, 자력갱생 아닌가.
버티자 라는 게 애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을 미국으로 던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우리 윤보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북한 지금 던지겠습니까? 던져진 거죠. 북한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고 결국 키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강자의 강자를 부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러나 제가 이제 희망을 두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힘을 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6월 12일 날 자기가 공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제가 너무 저렴한 말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까이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약속에 아직 힘을 실지 않았어요. 저는 그 힘을 실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역대급 공약 지킴이거든요. 미국 대통령 사상 공약을 이렇게 잘 지키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약을 할 때 저거 지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행히도 이게 자기가 북미 문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공약을 지킬 거라는 막연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용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데 그거 두 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재 해제 특구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같지는 않고요. 그 두 가지는 일단 남한한테 던진 것 같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표면적인데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제재 해제 특구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이 이 중에 그럼 철도 개성 금강산 중에 아마 금강산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제일 덜 민감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 출발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이번에도 개성공단 그 연락 사무소도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가서 밥도 따로 먹고 행사를 너무너무 축소시키고 왔습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동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또 만드냐? 대사관이 있는데 왜 미국은 US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을까요? 그 말은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 싶으니까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역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만약에 북한에게 제안한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공동연락사무소보다는 이 아젠다를 좁힌 부분에서는 훨씬 더 호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걱정 말씀하신 부분 해제하면 다른 국가들한테 대한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제재가 이완되고 풀어지면 좋죠. 북한의 비핵화만 얻어낼 수 있다면 미국의 고집을 꺾는데 저는 결국은 관건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고 미국이 그런 염려를 하겠죠. 특구를 해제하면 뚝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키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수님. 저는 특별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올해 신년사가 약간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경제관리체계 개혁이라든지 혹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등 경제 운영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꽤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경로를 유지하는 한에서 여러모로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경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꽤 긍정적인 측이 많았는데 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이 긍정적인 측면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보여서 사실 우려를 한 것이 거기에 북한이 당장 특별하게 크게 심각하게 또 다시 후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2019년 신년사를 분석하면서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셨지만 중요한 부분은 신년사에 앞에 있던 두 북한 지도자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다른 일이고요. 뒤에 사진을 뒀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건 우리식이고요. 과감히 선대수령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간다는 건 핵언급이 아까 비핵화에 한 번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일정을 올해 새롭게 또 맞이합니다. 아까 저 뒤에서 로드맵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출발해도 봄에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있었고요. 8월에 을지 훈련이 있어서 1년에 2번 그 장애를 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통해서 그 장애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두고 남과 북이 새로운 어떤 함께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또 남과 북이 가볍게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5월 26일 정상 만남도 있고요. 6월 12일 북한 미국 만남도 의미 있게 이러다 보면 올해 남은 여러 가지 일정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이클의 첫 발을 디디게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들이 더욱더 위력을 나타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하게 또 전개되겠지요. 남북 간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2018년 평양이 2015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주최시라는 평양 시간을 만들었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232호로 주최시를 다시 우리 서울과 같이 시로 맞춘 거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참 2015년부터 불편했습니다. 우리 강영식 총장님하고 개성 갔을 때도 2시까지 오시오. 그래서 2시까지 갔더니 2시 반에 옵니다. 도대체 이게 몇 시에 오라는 건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아주 편해졌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발표에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그런데 정상국가로 가는 표현이다. 인민복을 안 입고 양복을 입고 나왔고 소파에 앉아서도 하고 왜 북한을 정상국가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정상국가인데 우리랑 조금 다른 정상국가로 생각해야죠. 오늘 우리 김준영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도 아주 비정상적인 대통령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북을 정상국가다 비정상국가로 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9년 신년사 분석 그것을 토대로 한 한반도 정세 전망 오늘 세 분의 초하루부터 열심히 뛰신 세 분의 발제문 덕분에 오늘 가능했고요. 어제부터 긴장하시면서 오늘 10분의 토론을 위해서 앉아 계셨던 네 분의 토론자가 정말 저에겐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글로벌 센터 9층이 터져나갈 정도로 빙 둘러싸서 마치 북한 행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뜨겁게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 민족 서로듣기 운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열정적으로 성원해 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